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아동복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제로는 영역이지만 정책도 우리가 빠질 수가 없으니까 아동복지에 관련된 이런 영역들을 살펴보면서 법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으로 설명을 하지만 꼭 아동을 그렇게 아동이란 말과 청소년이란 말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다양하게 쓰고 있거든요. 가장 넓게 쓰는 것은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이란 이렇게 개념으로 청소년이란에서 9세 이상 24세 미만으로 아주 넓게 설정을 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이라고 해서 또 여기 아동복지법에 18세 미만과는 1년의 여분의 차이를 이렇게 두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에 관련되어서는 특히 1989년에 유엔 총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유엔 총회의 만장일치,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을 우리는 1991년 한국이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1년에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서 비준을 거쳐서 유엔에 가입을 했습니다. 여기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거기를 보면은 가치라고 하는 3P라고 합니다만 3P 하나의 가치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강조되는 것은 제공, 프로비전, 또 보호, 프로텍션, 또 그런가 하면 참여, 파티시페이션, 이렇게 세 가지를 3대 원칙이라고 이렇게 합니다만 또 원칙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3P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제공, 보호, 참여, 그래서 프로비전, 프로텍션, 파티시페이션을 하고 그리고 4대 원칙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4대 원칙은 여기 보면 4대 원칙은 무차별 평등의 원칙, 또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또 그런가 하면 발달 및 생존 및 발달의 원칙, 발달 및 생존의 원칙, 그리고 참여의 원칙을 또 이렇게 넣어서 참여의 원칙을 4대 원칙이라고 이렇게 기술하는 책들도 있어서 지금 같이 반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아동복지 서비스를 보면 아동복지 서비스는 우리가 카두신의 이론과 또 쭈커만의 이론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카두신은 아동복지를 지적 서비스, 보완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로 이렇게 지적 서비스, 그리고 보완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 보조적, 보충적, 뭐라고 적어요? 보완적 서비스, 그리고 대리적 서비스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적 서비스는 아동이 가정 내에서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아동이 가정 내에서 제공받는 서비스로 서비스 제공자는 제공기관이든 제공자는 가정 의부에서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적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뭐 아동복지가 사회통념상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통용이 될 만큼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또는 강화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지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보완적 서비스는 이것도 역시 아동이 가정 내에서 제공받는 서비스란 점에서는 지지적 서비스와 같지만 서비스 제공자가 가정 내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들어오기도 하는 서비스를 바로 이 보완적, 보충적 서비스라고, 여기에는 그냥 만나지는 소득보조도 있고, 또 그러면 가정봉사원 파견. 이건 가정 내에 들어온 거죠. 가정봉사원 파견. 또 그러면 홈메이커 서비스, 가정조성 서비스. 이것도 역시 가정 내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타가보호. 자, 이것도 가정 내에 들어오는 거네요. 소득보조나 생활보조처럼 가정 내에 들어오지 않고서도 부모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하기 싫어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충해 주는 것은 보완적 서비스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타가보호 서비스, 또 그런가 하면은 뭐 프로텍티브 서비스. 아동학대에 대한 프로텍티브 서비스.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보완적, 보충적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대리적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가정유탁 또는 입양 또는 시설보호. 어쨌든 간에 자기 집을 떠난 상황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는 대리적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커만은 방어선이란 이름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 지지적 서비스나 또는 보완적 서비스처럼 가정 내에서 아동들이 가정 내에서 하는 가정 내 서비스는 1차적 방어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가정유탁이나 입양과 같은 대리 또는 유사가정 서비스는 2차적 방어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2차적 방어선. 자기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받는 서비스 때문에 2차적 방어선. 그에 비해서 시설보호 서비스는 3차적 방어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동복지 서비스는 학자들이 말할 적에 이처럼 카두신처럼 지지적 서비스, 보완적 또는 보충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라고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쭈꺼만처럼 방어선의 개념으로 가정 내 서비스를 총칭하는 1차적 방어선, 유사가정이나 대리가정 서비스를 말하는 2차적 방어선, 완전히 가정을 떠나서 시설에서 제공받는 서비스는 3차적 방어선,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다가 우리가 이제 아동복지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판선하지 않겠지만은 아동복지법은 1961년에 아동복리법이란 이름으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아동복리법. 그것이 20년 후인 1981년 전두환 정권 때 아동복지법이란 이름으로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동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된 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는 조문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시면 거기 보면 아동복지의 기본 이념이 있습니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무차별 평등의 원칙. UN 아동권리협약에 나오는 무차별 평등의 원칙이 우리 아동복지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종이란 말도 나와 있죠. 인종.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벌써 다문화 국가군이 이미 되어가고 있어서 이제는 인종에 대한 것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종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좋습니다. 아동은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네 1번에 보면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가진다. 어찌보면 여기 보면 발달이 된 보호, 발달, 생존에 관한 원칙, 여기도 연결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뭐 참여는 좋고 이렇게 4개의 기본 이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동은 뭐 아시죠?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이라고 부릅니다. 아동, 18세 미만. 다음에 3번에 가정유탁이 있는데 아까 시설 거기 보면은 대리적 서비스에서 가정유탁, 입양시설보가 있죠. 가정유탁이라고 거기 보시면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전력이 없는 가정의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유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 기간 유탁하는 것을 가정유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 체크 일정 기간이란 말에 줄쳐놓으시고. 다음에 아동학대란 말이 나와 있군요.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여러분들 또박또박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 및 가혹행위 그리고 보호자에 의한 유기방임을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설사 부모와 같은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어른들이 애들을 때리거나 그다음은 신체적 또 모멸감을 주거나 정신적 또 성적 폭력 그리고 가혹행위 전부 이것은 아동학대입니다. 그리고 부모에 의한 즉 보호자에 의한 유기방임 아동학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뒤에 한번 정리할 때가 있겠습니다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그리고 아동 보호자에 의한 유기방임을 아동학대라고 하는데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나중에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나와 있는데 거기는 여러분들 거기 가로 안에 제가 시행연도 줬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과는 관련이 없어서 여기는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호자 등의 책무를 보세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아동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아동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아동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안 됩니다. 바로 이거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이라고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은 결국에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을 만들면 안 되죠. 위에 이미 아동학대의 개념부터 안 됩니다. 옛날에는 내가 내 자식 혼내는데 요즘은 때리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말로 혼내는 것을 그냥 놔뒀지만 분명히 법률에는 정신적 그렇죠? 폭력이 나와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주면 폭력이라고 한다. 그 선을 하는 것은 법적 해석의 문제가 등장을 하겠지만 분명히 안 된다. 다음에 뭐 어린이날 어린이주간 다 봐주시고 5월 5일 봐주시고 다음에 거기 보면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야 됩니다. 다음에 별표 아동정책 조정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아동정책 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습니다. 우리가 국무총리 소속에 두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맡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 그래서 여기 보면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해서 여러 가지를 위하여 두째 줄 끝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공무원이 있군요. 아동복지공무원 보면은 아동복지공무원,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부에 보는 것처럼 시도, 시군구, 읍면동 복지사무 전담기구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지만 아동복지공무원은 시도와 시군구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그리고 전담공무원은 아동복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하되 시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공무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아동위원.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은 복지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에 명예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아동위원은 시군구에 명예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위원도 역시 아동복지공무원처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위원은 시군구에 둔다. 복지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읍면동에 두지만 아동위원은 시군구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아동보호 쭉 나와 있는데 아동보호 보호조치 좋습니다. 거기 2번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거나 18살에 달하면 이제는 아동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아동을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퇴소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참 가슴 아프지요? 18살짜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물론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보면 평상시에 부모 품안일 때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집을 나가더라도 돌아올 부모 품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겁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보호대상 아동과 같은 경우에는 돌아갈 곳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야말로 맹지에 그야말로 허허벌판에 버려지는 듯한 이런 상황일 거거든요. 때문에 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퇴소 조치를 하는 것은 아주 가슴 시린 얘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과 같으면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학 이하, 말하자면 대학을 다니고 있다거나 대학원은 아니지만 대학 이하니까 대학을 다니고 있다거나 또는 아동양육시설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계속하여 보호 양육할 필요가 있다거나 한다면 퇴소 조치해야 될 아동도 그 보호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 대학을 다니고 있다거나 직업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보호 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지 행위가 있어서 그냥 거기 처벌까지 다 적어놨습니다만 너무 양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강요하기가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고 많은 것 중에 아동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아동을 매매하는, 아동에게 음액을 시키거나 음액을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감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만 있는 것은 아동 매매는 10년 이하의 징역만, 벌금도 무조건 징역형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에 아동학대 아까 나와 있죠?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그리고 보호자에 의한 유기방임을 아동학대라고 하는데 아동학대 예방의 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있지요. 바로 1119,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라고 합니다. 11월 19일입니다. 거기는 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치료감을 받은 사람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한 후로 10년간입니다.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가다라고 하는 일일 노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그 형이 집행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10년입니다. 10년. 운영은 당연하고 거기에 취업할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도 거기 가서 하루 일당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지. 일을 하러 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일일이 네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가 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확인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등등이 좀 엄하게 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미 법이 만든 시행이야 내년에 되겠지만은 여러분과 시험은 관련 없지만 이런 엄격한 법이 더욱더 엄격히 이렇게 될 겁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회장,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초중등학교 장은 매년 아동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안전교육의 내용을 보세요. 아동 안전교육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 유기 예방, 또 보건위생관리, 또 요즘은 또 이제 지진이 이렇게 빈발해서 바로 재난대비안전, 그리고 교통안전 이렇게 5개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아동복지시설장이나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원장들은 이것을 매년 1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장과 어린이집의 원장은 이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되고 유치원의 원장과 초중등학교의 장은 이것을 교육감에게 보고를 해. 보고 위치가 다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유치원 원장, 초중등학교 장은 교육감에게 아동안전교육의 시행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자, 거기도 봐주시고. 다음에 32조 중요표시 하시죠. 거기 32조를 보시면 아동보호구역에서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와 지단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주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반드시 CCTV,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거기에 문장이 되어 있죠. 국가와 지단은 필요한 경우 다음 구역에 아동보호구역 지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주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필요한 조치 중에 바로 이 영상정보 처리기기.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반드시 설치돼야 됩니다. 여기에 보호강이 되어 있었군요. 그래서 만약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거기다가 삽입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기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책으로서는 드림 스타트 사업이라고 하는데 한번 법조문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국가와 지단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대상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를 실시한다.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을 드림 스타트 사업이라 하고 드림 스타트 사업의 대상은 0세에서 임산부로부터 12살 초등학교 단계까지에 있는 아동,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드림 스타트 사업은 0에서 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 관리하고 보건, 복지, 보육, 통합 서비스를 지역 자원과 연계시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시 말해서 드림 스타트 저소득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드림 스타트 사업이라고 그 범위는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6학년까지 12살이니까 그리고 임산부까지도 저소득 가정의 임산부까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드림 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면 거기 공평한 출발 기회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출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복한 구성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행복한 사회 구성을 성장할 수 있도록 거기 출발 기회를 준다. 이것은 결국에 드림 스타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의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로 본다면 평등가치, 그중에 평등가치에서도 기회 평등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기회 평등. 아무리 가난해도 막 커나가기 시작할 때는 똑같은 분위기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 해서 기회 평등, 결과의 평등, 기회 평등에 초점을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립지원 계획이 나와 있는데 자립지원 계획도 수립하고 자립지원 전담기관도 설치하고 아동자립지원 추진협의회도 둘 수 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거기 보시면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가 및 지단은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의 대상을 보면은 거기 보면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라든지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이라든지 소년 소녀 가정의 아동이라든지 또는 국기법상 수급자 가정의 아동 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아동이라든지 자 이런 아동들에게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우리가 앞에도 한번 여기 와본 적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 보면 아동발달 지원 계좌를 앞에도 보고 여기에다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디딤 씨앗 통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260페이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뭐 나와 있어요. 260페이지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보시고 아동발달 지원계좌 즉 디딤 씨앗 통장은 2007년부터 시행된 것인데 2007년도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인데 만약에 18세 미만의 아동이 매월 보호자나 후원자의 지원을 받아서 3만 원 이내의 저축을 계속하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칭 펀드로 해서 똑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나중에 18세가 넘어서 자립자활할 적에 종잣돈으로 디딤 씨앗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아동발달 지원계좌 또는 디딤 씨앗 통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정해진 용도는 정해져 있죠. 교육비라든지 전세자금이라든지 또는 사업자금으로 쓸 때가 되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는 2007년 4월부터 시행한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보호자나 후원자가 하든지 간에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 원 이내의 같은 금액을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브랜드는 이번에 셋째 줄 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 데 힘들어주는 종잣돈 시드머니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대상은 거기 보면은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 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앞에 우리가 나와 있는 법으로 정해있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있는 그런 아동으로 12살 아동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거기는 좀 차이가 있고 놔둬보시고 사업 내용을 보면 똑같으죠. 월 3만 원 이내에서 보호자나 후원자의 지원을 받아서 매월 3만 원 이내를 저축하면 똑같은 금액을 매칭 펀드로 적립해 놨다가 18세 이후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그 위에 나와 있는 것 보면은 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정 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아동이 바로 12세 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좀 가볍게 넘어가 보시고 어쨌든 18세 이후에 사회 진출 시 학자금이나 전세금이나 창업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종잣돈으로 시드머니로 맞으면 디딤 씨앗으로 활용하도록 이끌어가는 자산 형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거기 보시면 아동복지 전담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아동복지 전담기관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가정위탁 지원센터 두 개를 말합니다. 거기 여러분들 아동복지 전담기관 옆에다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플러스 가정위탁 지원센터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페이지가 넘어가다 보니까 산만해졌으니까 그렇게. 거기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국가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그런 목적을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과 지역사회 연계를 위하여 중앙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국가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와 시군구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이렇게 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아동복지 전담기관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아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중앙과 지방의 지역의 시도 시군구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이 종래에는 13개였다가 8개로 줄었다가 다시 2개가 들어와서 10개가 됐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을 보면 아동복지시설에는 10개가 10개소가 있는데 아동복지시설. 그런데 10개를 적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복지 전담기관, 아동복지 전담기관, 아동복지 전담기관으로 아까 중앙 그리고 시도, 시군구에 두도록 되어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가정위탁 지원센터, 가정위탁 지원센터가 새로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아동 양육시설. 아동 양육시설. 또 그런가 하면은 아동 일시보호시설. 중요 표시하시고. 아동 일시보호시설. 또 2004년에 이름이 바뀌어서 들어온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또 그러면 아동상담소. 아동상담소. 또 그러면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또 그런가 하면은 아동보호, 거기 보면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또 그러면 자립지원시설. 자립지원시설. 자, 이런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10개소입니다. 여기는 7개에서 뭐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빠진 거 뭐예요? 거기 보면, 아동 전용시설. 그리고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해서 10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 이것은 신설이고, 이건 신설이지요. 중요한 것은, 아동 직업훈련시설. 아동 직업훈련시설. 또 아동 단기보호시설. 아동 단기보호시설. 또 그러면 아동 복지관. 자, 이것은 삭제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동 직업훈련시설도 있었고 또 아동 단기보호시설도 있었고 아동 복지관도 있었는데 다 삭제됐습니다. 없습니다. 어떤 10개를 암기하는, 물론 여기 아동복지전담기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따로 보지만 없어진 거 3개.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에서 아동에게 직업훈련을 시킨다? 잘못하면 아동 착취가 될 수가 있고 또 아동 단기보호시설, 보통 단기보호는 6개월 정도 있는데 아동 일시보호시설은 있지만 아동 단기보호시설은 없습니다. 또 아동 상담소는 있지만 아동 복지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는 거 여러분이 따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거기 보면 아동 복지시설 사업, 고유사업 말고도 아동가정 지원사업, 아동가정 지원사업과 같은 경우는 바로 아까 나왔던 지적 서비스든 보조적 서비스든 나올 것이고 아동 주간보호사업, 아동 전문 상담사업, 부적응 학교에서 부적응 아동에 대한 바로 아동 전문 상담사업, 학대 아동 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 사업, 방과 후 아동 지도사업 등이 있다. 다 좋습니다. 다음에 학대 아동, 거기에 학대 아동에 대해서 본다면 거기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시장 군수구청장은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를 지정한다? 공동생활가정 중에, 여기 공동생활 적자죠. 공동생활가정 중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자, 거기다 제 것이요.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죠.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종래는 아동학대의 개념뿐만 아니라 정의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것도 아동복지법에 서술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정의만 나와 있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새로이 특례법으로 새로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거기에 보시면 거기 3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아동학대 범죄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습적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 범죄를 하면 역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습적 아동학대 범죄자, 아동학대 범적 신고자로서 보호아동을 아동학대한 경우, 마지막 학대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거기 두 개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법적 신고 의무자인가? 어떤 사람들이? 자, 여기 보시면 아동 학대 범죄 법적 신고 의무자. 법적 신고 의무자. 자, 이것은 아동학대 범죄.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처벌법 규정에 의해서 보는 겁니다. 아동학대범, 아동복지법 아닙니다. 아동복지법이 아니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보는 건데 여기에 보면 종류 많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24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교육 관련 당사자는 무조건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해야 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 교습소 관련자는 누구든지 몰랐어요? 용납 안 됩니다. 누구든지 의심이 되면 신고해야 됩니다. 교육 관련,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교습소나 학원에 관련된 관련자나 원장은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마저도 나올 수가 없다면 이제는 의료 관련 당사자, 의료 관련 당사자. 양자의 개념을 갖겠습니다마는 119
구급대의 구급대원. 그 사람들은 역시 구급이라는 그 영역이 있어서 보면 압니다. 119 구급대 구급대원, 또 CD 뭐냐면 CD검 뭡니까? 또 당연한 사진을 촬영하는 MRI 이런 것들 찍는 사람들은 당연히 보면 압니다. 그 사람도 의료기사 신고, 또 병의원 등의 의사, 간호사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의료 관련 장사자. 다음에 시설 종사자. 시설 종사자도 시설 보호 아동에 대한 학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몰랐어요? 못 봤어요? 안 됩니다. 그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CCTV,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은 관련 공무원.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공무원, 거기 10번에 보면은 소방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이런 등등은 바로 의료대원에 속하게 되어 있고, 거기 보면 육아종합센터의 상이나 뭐 교육 관련 정사제 나와 있고, 또 그런다면은 바로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습니까? 가정유탁지원센터의 장, 사회복지시설의 장,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7번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관련 공무원들 법적 신고 의무자들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22번에 아이 돌보미. 아이 돌보미도 당사자가 당사자 신고할 리 없겠지만은, 그러나 동료들이 있게 되면 물론 내부 고발자의 이런 입장도 좋지만 어떤 아동학대가 있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아이 돌보미는 아이를 돌볼 적에 그 엄마나 아빠에 의해서 학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열심히 봐요. 아이 돌보미 신고 의무가 있고, 입양기관. 역시 입양기관의 장도 법적 신고 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거 참 많지만 크게 본다면 교육 관련 당사자, 의료 관련 당사자, 시설 종사자, 공무원 당연하고 아이 돌보미에도 법적 신고 의무가 있고, 입양기관 관련자들도 법적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일일이 다 보기는 거지만, 만약에 이들이 미신고시 신고를 하게 하게 되면 500만 원. 그렇죠? 거기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기 4번에 위에서 셋째 줄 나와 있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신고 의무자가, 물론 사회적 지탄이나 뭐 언론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비난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금전적 손해도 감수해야 된다가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10조의 2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에게 이 번고, 아동학대 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아동학대 범죄 피해 아동이 성년이 달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때부터 아동학대가 있던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 10년, 공소시효 5년 그러면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아동이 성년이 된 날로부터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시행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보호 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자, 이런 것들도 아주 엄히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사회 서비스 중에 첫 번째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2개를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즘 뭐 아주 강조되고 나중에 또 영유아 보육과도 연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동복지법은 사회서비스법 중에 첫 번째 법으로 다뤘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노인복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